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심화이론 강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5편 부동산 투자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동산 투자이론은 불확실성화에서의 투자 분석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그 화폐의 시간같이 좀 기초를 배워두자라는 게 1절입니다. 2절에서는 확실성화에서의 투자 분석이에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20강, 이번 시간 20강에는 역시 점프업, 스텝 1 점프업 연습 문제, 여러분 교재 뒤쪽에 붙어 있는 각 장별로 붙어 있는 점프업 연습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체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자, 스텝 1은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교재 39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본환원 계수인데, 이 자본환원 계수라는 것은 돈이 바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건지, 혹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건지를 환원해 볼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현재 100만 원인 A 토지의 가격이 매년 10%씩 상승한다면 5년 후 토지 가격을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내가계수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계수는 현재 100만 원이, 지금 여기 100만 원이 5년 후에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 1년 후에 10%가 올랐으니까 110만 원이 되고 1년 후에, 그럼 2년 후에는 12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가 올라서 121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본환원 계수는 전부 복리 개념입니다. 즉 100만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가령 이자율이 10%일 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건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이, 자, 1 플러스 10%는 0.1이고요. 5년 후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계수식을 한번 써보시는 거고요. 이번 문제는 이자율이 R%일 때 N년 후 1원은 현재 가치, 현재로 얼마인가. 자, N년이에요. 이제 1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가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가계수의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이게 분수로 쓰면은 책에 잘 안 써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3번 문제는, 자, 매년 1원씩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5년 동안 현금 흐름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현금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연금이라고 해요. 자,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 여기까지. 자,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 연금의 현가계수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자, 4번. 10%의 이자율로 100만 원씩 3년간 적립한다면, 이것도 연금이고 3년 동안 적립했죠. 기간말 달성하는 것은 미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금의 내가계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이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항상 주어진 게 이자율과 기간만 알면 3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 월이니까 이제 연복리하고 월복리는 다르니까 월복리를 사용하면 되겠다 이거. 이거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매년 1,000만 원씩 순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토지 현재 가치는. 자, 여기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들어온다, 영구히 들어온다 하면은 영구연금의 현가계수예요.
영구연금의 현가 계수는 R분의 1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R이 10%니까 분의 1, 0.1분의 1이니까 1억 원. 그렇죠? 현재 가치는 1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장에 1절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이 자리의 개념 문제 생략하는 거고요. 자, 자본환원 계수의 또 다른 문제, 역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는 연금 현가 계수가 아니라 감채금 계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것은 감채기금 계수.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자,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년일 때 1원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원리금이다. 그러니까 1원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론 과정에서 보겠지만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아야 될 원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원을 곱했으니까 그 자체가 저당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7번도 저당 상수는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불규칙 현금으로. 아까 연금은 규칙적인 현금 흐름이었다면 그럼 이렇게 금액이 매년 다를 경우에 이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 어떨까? 껌껌이 해야 돼요. 현가 계수를 써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500원 곱하기 1년이니까 1 플러스 0.1분의 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800원. 여기 분자로 그냥 쓸게요. 1 플러스 0.1에 2년 차는 제곱이고 여기는 900원이고 3년 차는 3승이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현가계수다. 이자율과 기간을 써가지고 곱하면 현재 가치가 구해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화에서의 투자 세계로 왔습니다. 불확실성화에서의 투자 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당초에 투자 시점에 예상한 수익률이 실현 시점에 가령 뭐 3년을 투자한 다음에 3년 후에 실현될 가능성이 100%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말이죠. 이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요거는 10%죠. 확률은 퍼센티지를 다 생략한 거예요. 수익률은 15%고. 자, 이걸 보시면 내가 여기 A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호황이냐 보통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확률이 있습니다. 그 확률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것이 평균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쭉 더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제가 암산이 안 되네요. 이걸 더하면 10%가 나옵니다. 0.1이니까 이걸 쭉 더하면 95에다가 5를 더하면 0.1이 되고 0.1은 10%죠. 그러면 1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평균의 기준을 10으로 잡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제 이건 뭐냐면 10%가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표준 편차가 0이라면 이건 무위험해요. 즉 10%가 무조건 달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편차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런데 A는 10%고 0.022인데 기대 수익률이 같고 표준 편차가 0.032인 B 투자안이 있다. 그럼 A하고 B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니 이거예요. 자, 수익률은 같지만 위험이 얘가 더 크죠. 편차가 더 크니까. 그럼 얘를 버리고 얘를 선택한다는 것이 지배의 원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평균 분산 모형의 기본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또 부동산이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는 건데 자, A하고 B하고 C를 보면 수익률이 얘가 제일 크죠. A, B, C 이렇게 됩니다. 위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A로 갈수록 수익률도 높지만 위험도 크죠. 자, 그럼 한번 골라보죠. 지배 원리에 따른 B와 C 중에 어느 것을 고르겠는가? B와 C를 보면은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큰 B를 버려야 되겠죠. 3이니까. 그럼 이제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A하고 C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을 봐야 되겠죠? A하고 C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가? 지금 A는 수익도 높지만 위험도 커요. 따라서 이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혹은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 위험의 피자를 가정할 때 공격적 투자자는 A를 선택할 거고 보수적 투자자는 C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변이 계수를 통해서 A와 C 중에 하나는 골라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 중에 하나라는 것은 수익률 하나당 위험은 얼마 들어있나? 그러니까 10%분의 4. 그러니까 요거는 0.4가 들어있어요. 위험이. B는 8분의 2.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0.25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를 한 거니까 수익률 한 당당 위험의 정도니까 얘가 작고 얘가 크죠. 위험은 작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B 투자안이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있죠.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이렇게 수익도 커지는 관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는 이거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다. 상충 관계에 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례 관계에 있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평균 분산 보용의 핵심은 이제 지배 원리였다면, 자,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거,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로 왔어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산을 하나에만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극단적인 사례지만 부동산과 정기예금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어떻게 구하냐면, 편입 비중에다가 수익률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60%에서는 5% 수익을 얻고 40%에서는 10% 수익을 얻으니까 자, 6, 5, 30 이건 4죠. 그러니까 7%가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7%가 돼요. 부동산만 투자한다면 10% 기대 수익률이 되겠지만 정기예금을 섞어서 7로 낮아졌어요. 그 대신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렇죠? 위험도 낮아져요. 어떠한 위험이 감소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는 걸 안 했네요.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하나가 0인 경우에 한해서 가중평균 하면 돼요. 60%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고 40%에 대해서만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입니다. 이게 표준 편차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줄었죠. 원래는 5로 됐어야 되는데 정기예금을 섞어갖고 수익도 줄었지만 위험도 줄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겁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줄일 수 있는 위험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3번 정기예금 대신에 이걸 이제 바꿔서 주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 삼성전자라는 주식과 국민은행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3번 질문에서는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것을 골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도가 낮은 것을 골라야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0.359, 국민은행 0.20이니까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국민은행을 선택하라. 그래야 위험이 감소되는 정도가 극대화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재무 레버리지 효과, 7회 효과.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큰 폭의 변동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년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은 60% 불렸으니까 600억이 차입금이죠. 그러면 1000억에서 600억을 뺀 400억이 자기 자본이고 순영업소득이 100억이에요. 100억 벌었고 가격 변동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자를 빼줘야죠. 빌린 돈 600억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이 5%입니다. 거치니까 지금 이자만 3년 동안 내겠죠. 이자만 계산해주면 돼요. 요거 30억이 되고 그러면 얘는 400억 중에 70억이 되는 거니까 17.5%가 된다.
이렇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했어요. 근데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17.5%가 나왔는데 지금 그냥 투자하면 1000억 투자해가지고 100억 벌었으니까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은 10%인데 그죠? 17.5를 벌었잖아요. 자기자본 수익률은. 왜냐하면 싼 이자를 써가지고 5%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싼 이자를 써서 투자했기 때문에 17.5로 올랐다. 그래서 정의 지레테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15%라면 어떨까?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15가 되는 거죠. 15가 되면은 요것은 90억이 되는 거고 90억이 되면 이게 10이 되는 거고 그럼 40분의 1이니까 이거는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2.5%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말이죠. 내가 돈을 안 빌렸으면 10%를 벌었을 텐데 대출 이자율을 너무 비싼 걸 썼더니 자기자본 수익률이 줄어들었어요. 총 투자 수익률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지레테 효과다라고 해서 부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되셨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계산 한 번 더 해봐라 라는 건데 종합자본 환원율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것은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죠? 종합자본 환원율은 총 투자 금액에서 순영업소득 NOI,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대부비율이 50%일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대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50%라는 것은 100분의 50이에요. 부동산 가격 총 투자 금액에서 빌린 돈의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면 자기자본은 50원이죠. 100원 중에 50원 빌렸으니까 50원이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럼 50원에서 얼마 벌었냐면 10% 벌었어요. 100원 중에 10%예요. 그러니까 10원을 벌었고 이자를 빼줘야죠. 이자는 50원이고 이자율이 5%죠. 2.5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7.5. 그러니까 2를 곱하면 100분의 15. 15%가 돼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생긴 거예요. 낮은 금리로 이렇게 빌렸더니 자기자본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높아졌어요. 자, 그럼 대부비율이 80%로 가면 어떨까 이거예요. 이번엔 대부비율을 올려봤어요. 그러면 자기자본은 20으로 줄어들고 10원 번 건 똑같지만 여기서 달라져요. 80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5, 8, 40이니까 6이고 20분의 6입니다. 5를 곱하면 6, 30이죠. 100분의 30이니까 30%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대부비율이 커지면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좋은 경우에 위에 증가하는 경우로 커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1장의 점퍼 문제가 마무리됐고 2장의 점퍼 문제를 한번 보시기로 하죠. 자, 문제수가 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게 다 숫자가 많아요. 투자론에서는. 수가 없이는 투자가 안 되겠죠. 자, 기본이 1000억짜리 오피스 빌딩에 투자를 했고 보유기간 5년이며 대부비율 60%, 이자율 5%. 임대 단위수, 방 개수는 1000개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위당 1000만 원. 가능조소득은 뭐냐면 곱하면 되죠. 100억이 되는 겁니다. 가능조소득은.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PGI 가능조소득이 이제 공실 없이 전부 임대된다면 100억이 나오는데 공실률이 5%다 이거예요. 그럼 5억이 공실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공실을 빼줘야 돼요. 공실 5억을 빼줘야 됩니다. 기타 소득이 없어요. 다른 영업의 소득이 없다면 이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95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경우 순영업소득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순영업소득은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합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NOI. 그럼 여기서는 자 경비에 속할 수 있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 유지관리비 당연히 경비, 재산세는 현금 나가는 거니까 소득세는 저 밑에서 빼는 거라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료, 광고비, 전화료, 전기세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전부 더해보면
30억이 되니까 순영업소득은 65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를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세전연금 수지는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야 돼요. 그러면 BTCF,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부채 서비스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니까 얘가 원리금이지만 부채 서비스는 이자만 계산해라 이거겠죠. 그럼 5%로 자 1000억에 60억이니까 차입금이 600억이죠. 65, 30, 30억이 되는 겁니다. 이자 내는 게.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는 35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업소득세가 5억 원, 자본이득세가 6억 원일 경우 세후현금 수지. 자 여기 자본이득세는 여기하고 상관없어요. 팔 때 관련이 되니까 여기서 텍스 영업소득세 5억 원을 빼주면 세후현금 수지는 ATCF 5억 원이다. 30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수지의 측정법은 가능조소득부터 세후현금 수지까지 이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산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영업수지가 아니라 매각수지입니다. 현금수지 측정법 중에 매각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거고 순매도 금액은 예상 매도 가격이 1200억인데 1200억에서 각종 비용을 빼야 돼요. 이게 경비가 50억이죠. 매도 경비예요. 매도 경비. 그러면 1150억 원이 순매도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대출 받았잖아요. 그죠? 예, 미상한 저당잔금이 있었어요. 600억이. 그러면 이걸 갚아야 되겠죠. 여기서 잔금 600원을 갚아야 이제 내 돈이 됩니다. 지분 개념,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온다. 그러면 550억이 되겠죠.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 자, 그러면 이게 세전 지분 복귀액이면 여기서 세금을 빼야 되는데 이때는 영업소득세를 빼는 게 아니라 판 거니까 자본이득세 6억을 빼가지고 자 544억입니까? 이렇게 해서 세후 지분 복귀액까지 구하는 과정 이걸 본 겁니다. 자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에서는 이제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등을 빼고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하면 유효조소득이 되는데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나면 세전연금 수지가 됩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표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 현금 흐름만 계산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이게 지출이라서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라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억울하니까 가령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과표를 구해서 세율을 곱한다. 이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그리고 말이죠.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자, 원리금이 있는데 이 원리금 중에 원금 상환액 말고 이자를 낸 거는 또 빼야 되겠죠. 여기다 그냥 세율 때려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이자 빼주고 다만 이 영업경비에 교체비용을 넣었다면 이건 더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서 여기서 경비로 처리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표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는 이게 10억 원인데 교체 비용은 더해야죠. 1억 원은 더해야 되고 공제사상 이자 2억 원은 빼줘야 되고 감가상각비 3억 원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표가 얼마가 되냐면 자 5를 빼고 1을 더하니까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과표가. 자 과표가 6억 원이 되는데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이 10억 원이었고 원리금이 3억 원이었으니까 세전연금 수지는 7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 세전연금 수지와 과표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항목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빼줘야죠. 소득세율이 10%니까 이게 6천만 원입니다. 세금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세금 6천만 원을 빼야 되겠죠. 0.65. 자, 이렇게 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세후현금 수지는 6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계산 문제로 몇 차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는 빼준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번엔 그럼 이렇게 현금 흐름을 추정했으면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니? 라고 하는 게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에요. 간단하게 해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네요. 가능총소득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30억 원이고 여기서 공시를 빼야죠. 공실률이 5%니까 그죠? 1,500만 원 5% 가능총수입 30억이니까 30억에서 5% 1억 5천이래요. 1억 5천. 이걸 빼면은 유효조소득이 나오고 그러면 28.5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가능총소득의 35%라고 했네요. 30억 곱하기 35%를 해주면 10억 5천이 됩니다. 이걸 빼면은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그러면 17억 이렇게 되네요. 18억. 18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효총소득, 순운영소득. 자,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을 구했고 세전연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게 6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억 원을 빼주면 세전연금 수지는 12억이 됩니다. 자, 1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놨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걸 봐가지고 어떻게 어림셈법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거는 어림셈법에서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동산 가격을 이런 임대료 수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능총소득 승수니까 여기다 PGI 가능총소득을 쓰면 돼요. 총 투자 금액이 180억이고 가능총소득이 그죠? 총 투자 금액이 180억이고 가능총소득이 30억이니까 30억, 368,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겠죠. 이게 높으면 임대료 대비 가격이 높은 겁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얼마인가? 투자 회수 기간은 이제 순소득 승수 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가 30억이 아니라 18억이 되고 총 투자 금액 180억이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10년입니다. 투자 회수 기간 10년 동안 18억씩 본전 뽑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 비율 분석법으로 왔어요.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인가? 자, 대부 금액이 90%니까 자기자본 180에서 90을 빼면 90이죠. 180분의 90, 자기자본 비율 50%. 대부 비율도 얼마냐면 50%. 180억 중에 90억 빌렸으니까. 부채 비율은 이제 부채가 분자고요. 90억. 자기자본이 분모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부채 비율 100%예요. 부채 비율이 100%라는 것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같다는 거죠. 부채 자기자본이니까.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성 측면에서 괜찮다. 자, 유동성 비율은 이제 현금 흐름의 원활성을 보는 거죠. 부채 감당률. 요거 나눈 겁니다.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6, 3, 18. 채무 불이행률은요. 요거. 이제는 이게 들어올 돈이죠. 28.5억에서 나갈 돈,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나가겠죠. 요겁니다. 그럼 16.5 나누면 57.89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생산성 비율은 이제 운영경비가 이 가능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네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경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30분의 10.5잖아요. 30분의 10.5.
30분의 10.5 하면 뭐 35%가 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소득 비율은 이 가능총소득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30분의 18. 예, 운영경비 비율은 30분의 10.5. 그죠? 이렇게. 얘는 30분의 18. 이렇게 해서 얘는 60%. 6, 30, 3, 6, 18. 예, 괜찮죠? 예,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어림생법과 비율분석법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정교한 투자 분석 기법으로 들어와서 3절의 부동산 투자안의 평가 기법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전통적 분석법과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문제는 회수기간법입니다. 단순 회수기간을 구해봐라. 이게 10,000원을 투자했고 10,000원이 들어오기까지 여기 9,000원이고 여기서 3분의 1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2년하고 3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와 3분의 1년이 필요한 거죠. A는 그게 회수기간입니다. B는 어떨까요? 이게 A라면 B는 자 10,000원이 걸릴 때 3,000, 6,000, 10,000. 딱 4년이 걸리죠. 회수기간이 4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적절한가라는 걸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AB가 투자자가 5년이 요구 회수기간이다 하면 5년보다 짧으면 되는 거예요. 회수기간이. 그럼 독립적이라면 A, B 모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5년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상호배타적일 때는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짧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B를 버리고 A를 선택한다 이겁니다. 자, 6번은 회계적 이익률법.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연평균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해가지고 회계적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000, 6,000, 3,000 더하기 0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걸 더하면 15,000, 18,000이죠. 18,000 나누기 4 하게 되면 4,500이 되겠죠. 4,500이 연평균 투자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연평균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거는 3,000, 2,000, 1,000이니까 더하면 6,000이죠. 6,000을 3으로 나누면 2,000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장부가액으로 연평균 순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투자금액은 4,500이고 그다음에 순이익은 2,000이니까 이렇게 하면 44.4%다 이렇게 구하고 요 수익률을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동업종 다른 투자안보다 얘가 높다면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 감가상각액이 실제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다.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못, 현재 가치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나오는 거고, 그중 대표적인 게 순현가법이 있어요. 그죠?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세 가지 중에. 자, 7번 문제는 순현가를 구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가령 현재 투자를 하는데 가령 1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뭐 3년 후에 이 금액이 110억 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가? 투자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3년 후에 110억 원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100억 원보다 크냐 적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현가의 개념이고, 그래서 순현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투자금액 혹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빼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을 추계해야만 이런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추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 가치,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R은 할인율이라고 하죠. 할인율. 이 할인율을 결정해야 돼요.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안의 위험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 즉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은 할인율인데 위험에 따라서 조정되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곧 반대로 할인율이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합을 공제하게 되면 순현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순현가의 원리가 7번 문제였어요. 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럼 순현가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일단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먼저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이죠. 요구 수익률은 1년 차는 1승입니다. 그러니까 1.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100원이 되죠. 이게 제곱이면 1.21이 되니까 이것도 나누면 100이 되고 얘는 3년이니까 이걸 3승으로 하게 되면 1.331이니까 또 나누면 1000이 됩니다. 다 현재 가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120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불규칙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1200원이다. 그런데 현재 1000원을 투자했으니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 1200에서 1000원을 빼게 되면 200원이 되고 이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안을 채택한다. 남는 게 있는 거죠. 예. 자,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 나왔는데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혹은 투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 금액보다 들어올 돈이 더 크다는 거죠. 현재 가치 기준. 그래서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 사례에서는 투자 금액은 1000원인데 자, 유입의 현가는 1200원이었죠. 1200 나누면 1.2가 되니까 같은 결과입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한다. 따라서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9번 문제예요.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11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예요. 자, 현재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10만 원이 된다. 이거 암산으로 10%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10%.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그러면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하면 10%로 할인하면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현가 계수는 1 플러스 0.1분의 1. 그러면 1.1로 나누면 100만 원이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1년 후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재 투자 금액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현가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기를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 10%고 그 10%가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단골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자체가 곧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요구 수익률 8%로 할인하면 100만 원보다 커지겠죠. 현금 유입의 현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순현가는 0보다 큰 거고요. 이때는 순현가가 0이라고 그랬고 12로 할인하면 여기를 12로 할인하면 12로 할 때 100만 원이었으니까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 100만 원이 안 되겠죠.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에서 1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때는 0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 수익률은 뭐 이렇게 순현가법과 사실상 일치하지만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론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런 기법입니다. 자, 다음을 보고 순현가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순현가 순현가는 간단하죠. 이게 부동산의 순현가는 자, 세후 현금 수지는 임대료 수입이고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기액은 팔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하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분 투자 금액을 빼는 겁니다. 이때는 자 1000억이 총 투자 금액이고 700억을 빌렸으니까 지분 투자 금액은 300억이라서 순현가는 100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감정평가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는 지분가치 플러스 저당가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가격 감정평가를 미리 보자면 지분가치가 100억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지분가치. 아니죠. 지분가치가 얼마냐면 현금 유입회원가 400억이에요. 그쵸? 네, 400억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억에서 더하기 기초에 빌린 돈 700억 하게 되면 1100억이죠. 너의 가치는 1100억짜리인데 시장에서 1000억에 나와 있으니까 100억이 남는구나.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을 비교하는 건데, 자, A와 B가 상호 배타적이다. 하나만 골라라 이거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A지만 순형가법에서는 1억 원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A, B 모두 채택하는 거 맞지만 이럴 경우 하나만 골라라 할 때는 뭐를 선택하냐면 순형가 기준에 의한 것을 골라라. A를 골라야 합니다. 그죠? B를 골라야 합니다. 내부수익률법에 의하면 큰 거 A를 고르고 순형가법에 의하면 B 큰 거 고르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부를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내부수익률법 골라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남지만 순형가는 1억을 벌잖아요. 부의 극대화. 기타 등등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부를 극대화할 수 있고 순형가법은 내부수익률법이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서 투자 준거로서 적절치 않고, 그죠? 부의 극대화, 내부 수익률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재투자율의 가정이 합리적이다. 뭐 이거는 그냥 모르고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설명은 너무 길어서. 순형가법이 재투자율의 가정이 합리적이라서 순형가법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순형가는 건건히 할인할 수 있지만 내부 수익률은 그냥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그러나 순형가법은 반영할 수 있다. 재투자율에 대한 가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할 때는 순형가법에 의한 결과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편을 다 봤어요. 1장과 2장을 무엇으로 봤냐면 점프업 연습 문제로 빠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봤으니까 약간 궁금한 점들은 다음 시간 이제 이론 강의 1장의 1절과 2절의 일부 다는 못하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